우리나라 사업에서 대부분 그 부동산 개발 사업은 크게 세 가지 정도로 나눌 수 있습니다. 분양하는 사업, 임대하는 사업. 근데 분양은 선분양하는 사업. 규모는 선분양하는 사업이 압도적으로 큽니다. 아파트 분양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후분양 사업도 있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규모가 많지 않죠. 왜냐하면 선분양 사업이 자금 부담이 제일 적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PF가 크다고 해봤자 수분양자들의 분양 대금에 비하면 작더라. 4분의 1도 안 되더라. 즉 선분양 사업은 돈이 없기 때문에 하는 사업이 맞습니다. 자금은 없는데 사업을 해야 되고, 사람은 없는데 주택은 공급은 늘려야 되고, 그래서 과거에 선분양 제도를 채택했고 그게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다. 하지만 요즘에는 돈이 좀 과거에 비하면 매우 많은 편이죠. 그러면 후분양 사업이 등장하게 된다. 후분양 사업은 보통 분양 시점은 착공하는 시점이 분양 시점입니다. 그리고 공사 기간은 2년입니다. 그 후분양 사업하고 선분양 사업의 시점 차이는 2년 정도 난다라고 짐작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그 분양 받고 2년이 아파트 값이 올라가는 시기죠. 그 내수 중에 자금이 여유가 있다라고 하면 굳이 선분양을 할 필요가 없겠죠. 그러니까 선분양은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에 적용을 받기 때문에 분양가를 자기 마음대로 결정할 수 없습니다. 근데 후분양 사업은 아니겠죠. 그렇기 때문에 내 사업의 이익을 위해서, 사업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소위 말하는 잘 사는 구에서 후분양 사업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대하는 사업은 보통 이제 꼬마 빌딩을 지어서 임대를 한다. 강남 건물주라고 하는 그런 사업인데, 저희가 지금 메인으로 볼 거는 선분양 사업입니다. 다른 사업들은 유사하거나 오히려 쟁점이 더 적겠죠. 선분양 사업은 주택이기 때문에 면세가 생길 수도 있지만, 꼬마 빌딩은 오피스죠. 면세가 없죠. 그러니까 자금 흐름이나 이런 것이 더 단순하다는 점 때문에 이게 실제 한국에서도 제일 많지만 대표성이 있는 사업이라고 여겨집니다. 근데 왜 아파트냐라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아파트 공화국이라고 부를 정도로 아파트가 많습니다. 왜 아파트가 인기 있느냐 라고 했을 때, 실제 우리나라는 산지가 많기 때문에 집 지을 만한 택지 혹은 대지가 협소하다는 면도 있습니다. 하지만 공동주택이라고 했을 때 다른 상가의 등기부등본을 떼보면 건물부 등기부등본과 토지분 등기부등본이 따로 있습니다. 하지만 집합건물이라고 하는데, 공동주택도 집합건물에 들어갑니다. 집합건물의 등기부등본을 떼보면 대지권이 나오죠. 하나로 되어 있죠. 그래서 세법도 상가 같은 경우에는 건물과 토지를 구분하지만 주택 같은 경우에는 건물과 토지를 구분하지 않죠. 주택은 대지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대지권을 가지고 있는 거죠. 아파트를 통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대지의 지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땅이 없고 사람이 없고 자금이 없는 나라에서 아파트를 통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을 지주로 만들어줬다라는 게 큰 역할을 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파트를 만들게 되면 인구가 집중되고, 인구가 집중되면 구매력이 상승하고, 구매력이 상승되면 상권이 만들어집니다. 즉 도시화의 과정에서 아파트가 끼친 영향이 크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아파트 사업은 원가가 적게 들죠. 50세대 2동 짓는 것보다 100세대 1동 짓는 게 저렴하겠죠. 마감재 차이만 봐도 느껴질 거라고 얘기가 됩니다. 이렇게 되면 열을 잘 뺏기겠죠. 근데 여기에서는 열이 보존될 겁니다. 시공상의 편의점, 원가 절감에 대해서 좋기 때문이다. 그리고 면적 대비 다수의 주거공간이 확보 가능하다. 그리고 방범이나 보안, 관리와 행정이 매우 용이하다. 그리고 최적화, 물론 아파트의 단점으로도 불려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대부분 이제 컨트롤 C에서 컨트롤 V 한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아파트의 평형과 모양은 유사합니다. 때문에 공사 기간과 원가를 절감한다. 이게 아파트가 우리나라에서 크게 자리 잡은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아파트로 인한 폐해도 꽤 있지만 건설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 그리고 건설회사에 다니는 사람 입장에서 저는 아파트가 해결되지 않는 문제를 해결한 좋은 수단이었다. 물론 미래에는 더 좋은 주택의 형태가 생길 수 있겠지만 우리 선조들, 우리 선배들이 선택한 가장 좋은 수단이 아파트였다라고 생각합니다. 실제 아파트는 모든 사람을 토지주로 만들었다. 많은 사람들도 민주화에 크나크게 기여를 했지만 서열 관계를 없앴다. 그것도 민주화에 크게 기여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아파트와 비아파트 간의 서열 관계는 또 생기고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네, 책 28페이지입니다. 키워드로 알아보는 대한민국 건설산업에서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도급계약이라는 것은 매우 특별한 계약입니다. 계약의 형태는 민법의 정형계약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상법이 아니고 민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도급계약은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하는 계약입니다. 따라서 일이 완성이 안 됐을 때는 도급을 완성하지 못한 것이다 가 됩니다. 그러나 그 일의 대가를 일부를 미리 지급하기로 한 경우에 대가를 지급해야 한다. 이게 기성금이죠. 도급계약서에서 기성금에 관한 조항이 들어있는 이유는 이를 완성해도 돈을 받을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개발산업이 남의 돈으로 하는 사업이라고 것은 이미 말한 바가 있는 바, 건설산업도 남의 돈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발주처, 시행사, 발주처 등으로부터 선수금을 받고 그 선수금으로 기계를 임차하고 노임을 주고 비용을 지출해서 공사를 진행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건설회사도 남의 돈으로 하는 사업이다. 이를 약정한다는 것은 민법에 정해있는 일반적인 원칙이지만 건설회사는 추후에 기성금을 나눠받고 또 선급금도 받고 그 돈으로 공사를 진행한다. 라는 겁니다. 도급계약의 가장 중요한 점은 하자를 이유로 공사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라는 점입니다. 요것은 이후에 책임증과 같이 해서 바로 또 다음 페이지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의 완성과 공사의 완료는 구분되는데 분야가 다양하다 보면 전문 용어라는 게 당연히 붙게 됩니다. 그게 일의 완성과 공사의 완료는 뭐 다르게 정의를 해놨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문 분야가 한두 군데가 아니라는 점은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개발업자들은 우리가 공사를 끝내는 것을 완공이라고 하고 준공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일의 완성은 사용 승인하는 것을까지 공사가 끝나고 행정적인 업무도 끝난 것을 일을 완성이라고 하는데 이걸 준공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비슷한 말 중에서 완공이 있습니다. 그리고 착공도 있죠. 건물이 준공하고 행정관서로부터 사용 승낙, 사용 허가를 받아야지 행정적인 업무가 끝나게 되고 그게 우리가 말하는 준공 시점이 됩니다. 근데 공사의 완료라는 거는 하자 보수를 포함합니다. 이건 준공보다 더 늦은 시점이죠. 완료하고 완공이 좀 다른 개념으로 쓰여지고 있다. 하지만 그런 개념 자체를 구분하고 나누고 이거 다르고 저거 다르다 한다는 것이 첫째 강의 포인트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는 모두 준공으로 통일하겠습니다. 사용 승낙 받는 시점을 공사 완료 시점으로 향후에도 계속 동일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물건을 잘못 만들었다. 당연히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게 정상일 겁니다. 하지만 건설공사 계약은 하자 보수를 청구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하더라도 도급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습니다. 왜 그럴까 하면 이미 크게 판이 벌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책임증권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도급계약에서는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민법에 나와 있는 말입니다. 유치권이란 말은 내가 돈을 못 받으면 내가 만든 물건을 안 줄 수도 있다. 내가 만든 물건을 유치해서 가지고 있을 수 있다가 유치권이고, 공사 대금을 안 주면 시공사는 그 공사 현장을 깔고 왔습니다. 당연한 권리지만 우리나라는 책임준공이라는 게 있습니다. 대주단이 PF를 빌려주고, 이럴 때 첫 번째로 요구하는 책임준공입니다. 책임준공이란 말은 유치권을 포기하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책임준공 확약서는 유치권 포기 각서입니다. 공사회사가 돈을 못 받아도 그 건물은 완성시켜라 라는 뜻입니다. 이미 너무 많이 일각이 되어 있고 너무 많이 벌어져 있기 때문에 공사 계약을 해야 할 수 없다 라는 것과 일맥상통한 것입니다. 건물이 착공되었으면 일단 준공이 무조건 되어야 된다. 준공이 되면 그 건물을 유동화하거나 임대하거나 팔아서 투자자의 일부가 살아나갈 여지가 생깁니다. 그렇지만 공사가 중단되면 그에 관계된 사람들에게 심각한 타격이 하기 때문에 준공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해 당사자가 어느 정도의 고통 분담을 하고 있다라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발주처는 계약하지 못하고 시공사는 책임 준공이라는 게 있을 때는 도급 공사 금액을 못 받아도 준공을 해야 된다 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책임 준공은 유치권 포기라는 말은 동시 이행의 항변권이라는 말은 대금을 지급할 때 물건을 넘겨준다 라는 뜻입니다. 그걸 포기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책임 준공은 신용 공여의 가장 대표적인 형태가 됩니다. 우리나라는 시공사가 크고 시행사가 영세하다라고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PF 자금을 빌려줄 때 대주단은 시행사의 신용을 보고 빌려주는 것이 아니고 시공사의 신용을 보고 빌려줍니다. 즉 이자율은 시공사에 의해서 결정되는 경우가 많죠. 그때 시공사가 시행사의 신용을 보강해줘야 됩니다. 대표적인 게 준공 혹은 책임 임대차, 책임 분양, 이것들이 시행사의 신용을 보강해서 대금을 빌려오게 할 수 있거나 대금의 이자율을 떨어뜨리거나 대주자를 끌어올 수 있는 요인을 제공하게 됩니다. 우리나라가 이것은 다른 나라와 우리나라의 좀 다른 차이가 나는 부분입니다. 다른 나라에서 PF라고 했을 때는 그 프로젝트의 현금 흐름을 보고 은행이 손실을 자기의 판단에 의해서 손실을 감내하고 투자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IMF라는 걸 겪었죠. 저희가 IMF를 겪으면서 뼈저리게 알게 된 것은 은행은 절대 망하면 안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은행이 망하면 안 된다라는 말은 은행 이전 단계에 있는 사람들은 망하더라도 라는 뜻을 포함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 은행 이전 단계에 있는 사람들이 시공사, 시행사인데 시행사는 토지비 계약금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린 바 있지만 돈이 없습니다. 거기서 규모가 큰 사람은 시공사죠. 그렇지만 시공사에게 많은 책임감을 은행을 방어하기 위해서 책임 보강을 요구합니다. 이것은 우리나라의 특징입니다. 다른 나라에는 담보가 없는 것을 PF라고 하는데 사실상의 담보 역할을 하는 것들이 있다. 우리나라의 모든 PF 사업에서는 책임 준공은 기본적으로 들어간다. 직업보증도 신용보강이고 신용보강이지만 예전에는 거의 100% 시공사의 직업보증이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책임 준공은 반드시 넣지만 직업보증은 없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직업보증을 한다 하더라도 시공사가 넘어지면 답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완성물은 도급인에게 귀속한다. 도급인이 돈을 안 줘도, 이 말은 완성물이 시공사 만든 사람인 시공사한테 귀속한다 하는 말은 시공사가 제공하는 것이 물건이 아니고 용역이라는 뜻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공사 건설은 용역을 공급하는 것이지 공사 목적물을 만들어서 주는 것이 이전하는 것이 아니다
라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자보수 책임은 무과실 책임이고 기본적으로 시공사한테 있습니다. 하자보수 책임은 1년, 2년, 5년, 10년 이렇게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뭐 창문이라든가 벽지 같은 공사는 1년 근데 기둥과 보처럼 중요한 공사는 10년 정도의 하자보수 기간을 정하고 있습니다. 기둥과 보라는 말은 철근과 콘크리트가 들어가 있는 그 기둥을 말하고 되고 그걸 이제 내력 기둥이라고 합니다. 내력 기둥이 아닌 기둥도 있을 수 있죠. 보라는 말은 기둥이 천장에 있는 기둥, 가로로 누워있는 기둥처럼 생긴 것을 보라고 합니다. 그 두 가지를 건드릴 거를 매우 큰 공사라고 보게 되는 거고 지방세에서도 그 두 가지를 건드린 것을 대수선이라고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자보수 그 기간도 길죠. 하자보수 기간에 요것은 특별한 케이스입니다. 수분양자는 시행사한테서 아파트를 살겠죠. 시공사한테서 아파트를 사는 게 아니죠. 시공사와 수분양자는 어떻게 보면 직접적인 관계는 없죠. 그런데 수분양자한테 시공사가 직접 책임을 진다라는 게 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이므로 다른 사업 분야와 다른 건설업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여신이라는 말을 사용했습니다. 여신은 신용을 빌려준다라는 뜻이었고 이것은 나중에 돈 빌려주겠다. 그러니까 채무자가 돈이 없을 때 내가 돈을 빌려주겠다. 그리고 내가 여신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의 여신의 개념은 많이 확장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신용공여라는 말을 사용하게 되고 그것은 단순히 돈을 빌려주는 게 아니라 그 채무자의 채권을 인수해주겠다. 자금을 보충하겠다. 미수이자도 부담하겠다까지 모든 매우 많은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그 신용공여의 책임과 신용보험을 하는 자는 시공사이고 그러다 보니까 시공사가 건설업 개발 사업에서 큰 형님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점을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챕터로 넘어가서 책임준공까지 했고 도급계약이 해제했고 건폐율, 용적률 같은 이제 주택사업의 용어들에 대해 이야기할 겁니다. 건폐율, 용적률은 주택사업에만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주택사업에서 주로 많이 나오게 되죠. 요게